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빅6 커리큘럼과 수업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빅6의 주제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빅6는 6개 주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삶과 가치, 그리고 문학과 예술, 그리고 일과 경제, 역사와 문화, 과학과 환경,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6가지 주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삶과 가치는 철학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나를 돌아보는 그런 영역이고, 문학과 예술은 말 그대로 문학과 예술을 같이 아우르는 거고, 일과 경제, 그리고 역사, 문화, 과학과 환경, 현대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논술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을 굉장히 크게 범주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6개의 주제가 분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한 달에 한 번, 1개월에 한 개의 주제가 1분기에 다 돌아가서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2분기에 삶과 가치부터 시작해서 돌아갑니다.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난이도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 비중이 학년 1개월로 보통 끊기기는 하는데 학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6학년은 현대사회 문제의 비중이 좀 더 많아요. 3학년이나 4학년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건 이제 학년별로 더 가치 있고, 예를 들어서 3, 4학년,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삶과 가치 영역이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영역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6학년은 이제 현대사회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나가 아니라 나보다는 사회적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개월 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년별로 비중이 다르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수준별 구성은 아닙니다. 이 커리큘럼 자체가 학년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별 구성이라 하면 이제 잘하는 애들은 영어 1학년하고 5학년하고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4학년하고 중학생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수학은 수준별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수학이라는 건 기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습득하면 아주 잘할 수 있게 되고, 수학을 많이 풀어본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 과목인데, 논술은 기능 과목이 아닙니다. 논술은 사고력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물론 영어나 수학도 사고력과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사고력 수학이 따로 있을 정도로 사실 수학이 일반 수학이 그렇게 사고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논술은 사고와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년별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5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은 사고 수준이 다릅니다. 이 사고 수준은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보고 그것들을 하나로 엮는다든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은다든지, 혹은 한 가지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끌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학년별로 묶는 것이 훨씬 맞고요. 그리고 학원이 이제 그러면 같은 학년 내에서 또 수준별로 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학원은 많죠. 예를 들어서 M 논술학원만 해도 중학교 1학년에 벌써 스카이반 이렇게 해서 이제 잘하는 애들은 따로 묶어서 따로 교육하죠.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다양한 사고를 가진 아이들이 서로 다양한 얘기를 해줄 때 서로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비슷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 이제 성실하기는 굉장히 성실해요. 그치만 얘네들이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또 논리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리고 비슷한 성적대의 아이들이 또 비슷한 수준의 사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서로 자극받고, 특히 초등 수준에서는 이제 다양한 사고를 가진 아이들이 서로 반에 묶이는 게 훨씬 중요하지, 비슷한 성적대의 아이들이 묶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6개 주제 영역이 사실 포괄하지 못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다른 데서는 뭐 경제면 경제, 혹은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예술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게 중등 수준에서는 사실 이제 예술이면 예술 이렇게 한 달 이렇게 하는 게 그다지 뭐 지겹거나 힘들지 않은데요. 초등 애들은 예술 가지고 한 달, 이게 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6개월치로 커리큘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9월 달에 3과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둘째 주에 새로운 애들도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 그냥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로 끊겨서 주차마다 다른 과제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9월 달에 했던 애들이 계속해서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제 수업 모형 말씀드릴게요. 빅6 수업 모형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크게 4개입니다. 먼저 과제 정의형이 있어요. 과제를 잘 정의해야 되는 거. 이 수업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이론이 먼저 나오고 파생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업을 하다 보니 이런 수업은 하나의 모형으로 묶을 수 있겠다 해서 수업 모형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과제 정의형이라는 건 과제를 자기 언어로 잘 풀어야 그 안에 숨겨진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교재가 뭐냐면, 자, 나는 인권 홍보대사예요. 그래서 임명장을 받고 내가 인권 홍보대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과제입니다. 이렇게 책은 이제 인권과 관련된 책을 읽어오면 되고요. 해야 될 일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 과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고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쵸?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라는 게 무엇인지. 이게 정확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죽어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개념이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8세기에는 여성인권, 이런 말 뭐, 듣지도 못했죠. 그치만, 현재는 당연히 여성인권,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뭐, 차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 차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을 인권으로 보고 있는지, 인간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돼야, 이 인권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되면 현실은 어떤데 우리 사회는 어떤 것을 인권의 개념으로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에 비추어 봤을 때 현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적 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사회적 약자로 볼 것인가 사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가 정의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적 약자가 있나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권이 무엇이고 사회적 약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제 정의를 훨씬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과제 정의형입니다. 그렇다고 과제 정의만 하면 안 되겠죠. 과제 정의를 좀 더 잘해야 된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 의미고, 과제 정의를 한 후에 당연히 정보 탐색, 뭐 결과물 완성, 이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모형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과제 정의형으로 묶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삶과 가치 영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철학 영역이 좀 과제 정의형에 가깝고요. 우리 어떤 뭐 어린이 철학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고력 수업이 과제 정의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서 논술형.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렇게 논술학원에서 하는 거에 가까운데요. 그렇다고 독서 논술형에서 과제 정의를 안 하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 탐색을 안 하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정보 탐색 과정에서 책이 아주 중요한 정보원으로 사용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논술형은 인터넷이나 뭐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뭐 인터뷰나 이런 것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서가 아주 중요한 정보원이 되는 그런 과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과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3학년 과제 중에 토끼와 심창이가 만났을 때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그 과제인데요. 그림도 진짜 예쁘죠. 이게 다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 굉장히 예쁜데, 보시면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반은 심청이가 등장하는 새로운 토끼전을 연극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맡은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뭐냐면 바로 극본을 쓰는 거예요. 토끼와 심청이가 만난 장면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심청이와 토끼전 인물들의 관계를 어떻게 짤까? 사건들을 어떻게 전개할까? 이거 이제 고민하는 건데, 먼저 이거를 하려면 토끼전 내용이 어떻고 심청전 내용이 어떤데, 그런데 토끼전에 뭐 토끼는 어떤 인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심청이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과제를 잘 해결하려면 토끼전 심청전을 열심히 읽고 여기에다가 내 상상력이 플러스 되는 과제겠죠. 그래서 독서 논술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이제 토끼전이나 심청전의 도서가 아주 중요한 정보원으로 사용되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정보 탐색형. 이게 가장 많습니다. 이게 이제 빅6 논술 수업의 전형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책도 중요한 정보원이 되긴 하지만 책보다는 바깥에 있는 사전, 인터넷,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 전문가 면담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원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이제 워낙이 많아서 그렇지만 전체 60%를 넘지는 않습니다. 이 모형 자체가 비슷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나마 좀 많다, 이런 정도고요. 제가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아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정통적인 정보 탐색형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미림이라는 아이가 이제 자기는 경찰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아바타도 경찰복을 고르고 싶은데 고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요. 오늘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아바타는 왜 한 번만 척 보면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을까? 여성이 경찰복을 고를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성, 남성 아바타의 차이를 자세히 조사해서 현실 사회에서 이어 비슷한 사례 함께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림을 곁들여서.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중요한 정보원이 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아바타죠. 가서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것들 아바타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잘 보고, 그리고 이런 다른 사례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보 탐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보 탐색형에도 과제정이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어떤 게 특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토론형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 4개가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제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토론형은 과제 자체를 토론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수업 모형은 많이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초등 아니고 예비 중1 이게 과제인데요. 제목이 보시면 라이벌, 친구인가 적인가 하는 거예요. 요거
책에도 다양하게 나와 있을 것 같죠. 라이벌이 친구인가 적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보를 탐색해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뭔가가 또 나와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라이벌에 대한 과제를 정의한다고 이것이 또 문제가 잘 해결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건 토론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경쟁이 약인가 독인가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쓰는 건데, 그러면 경쟁 그 자체도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이들이 이제 물론 정보도 찾습니다. 경쟁을 하는 사례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쟁이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걸 다 정보로 찾죠. 그리고 찾고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생각을 다듬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런 주장을 확실히 한 후에 글을 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 4개의 수업 모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앞으로 더 많은 수업 모형이 개발돼서 사실 이제 B6가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연구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러면 정보 탐색형이나 과제 정의형이나 독서 논술형에는 토론이 안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 차시 토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논술하고 토론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토론은 매 차시 들어가는데, 토론의 목적이 토론형일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다른 형태 같은 경우는 토론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태도를 기르고, 그리고 논점을 잘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그러니까 토론이 과제 해결에 완전히 결부되는 거는 토론형 하나고, 나머지는 토론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게 주 목적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그런데요. 상대방 얘기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하죠. 이게 이제 상대 의견을 잘 듣고 논점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큰 훈련이고, 사실 우리가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서 나가려면 자기 말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청취하는 것, 그게 굉장히 목적이. 그래서 저희들 토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주제 자체도 타 어떤 논술학원들에서는 4학년들한테 오늘날 실존주의의 현실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론 주제를 굉장히 높게 잡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환경을 한다. 그러면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나, 아니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토론 주제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생활에 밀접하고, 그리고 잘 말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토론 주제로 잡고 있고요. 이제 결과물은 저학년들은 고사성어 사전 만들기라든지 식물원 구성도 그리기 등 이렇게 원고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원고지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이제 5, 6학년 되면 그림 그리고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거의 없고 거의 글을 쓰게 되는 건데요. 다른 논술학원에서는 주장글만 쓰는데, 저희들은 주장글은 나오긴 나오지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6학년들 같은 경우는 주장글이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하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논술 당연히 쓰고, 신문기사, 연설문, 극본, 이렇게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이 이제 결과물들은 저희 연구진들이 만들 때 교과서에 있는 모든 글의 형태, 갈래별 글쓰기가 다 나오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4학년이면 5학년 수준의 정도의 글쓰기까지 다 나오는, 한 학년 정도 글쓰기 형태가 앞서가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논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쓰기가 힘든 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근거라는 것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오는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논술학원에 데려와서 너 이거에 대해서 네 생각 쓰고 근거 대봐 한다고 절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준에서 그렇게 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만을 훈련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다양하게 써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글쓰기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고 자기 거를 표현하는 거라는 거를 익히고,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주장글 논술학원이니까 논술을 이제 중학교에서는 당연히 논술만 쓰게 되고요. 그러면 근거 만들기라든지 그 근거 만들기의 훈련이 초등학교에 다 된다고 보시면 사실 별 무리가 없습니다.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이 아까 6가지 주제 영역 말씀드렸는데, 그 6가지 주제 영역에 대해서 이제 다 몇 년씩 이제 한 번씩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난 후에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은 근거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좀 다르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커리큘럼하고 수업 모형 말씀드렸는데, 커리큘럼의 구성 원칙은 저희들이 이제 교과가 연계되게 한다. 20% 이상 교과 연계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사 연계. 되도록이면 최근의 시사들을 한다. 그리고 주제도서를 선정할 때도 되도록이면 공신력 있고 최신의 주제도서들을. 그래서 저희들 교재는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해서 읽어야 되는 책들이 바뀌고, 그 문제에 따라 들어가는 시사가 바뀌고,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분간 1년간은 안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새 책이 나오면 또 바꾸고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 모형 6가지, 그리고 수업 모형이 아니라 그 주제 영역 6가지, 그 다음에 수업 모형 4가지가 그물망식으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과 같이 주제 영역에서는 수업 모형이 과제정의 몇 개, 뭐 정보 탐색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물망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좀 아이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커리큘럼과 이제 수업 모형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떤 커리큘럼이든지 어떤 수업 모형이든지 이제 아이들한테 실제 수업을 하실 때는 아이들한테 이제 사실 아이들은 수업 모형도 모르고 잘 모르죠. 이게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 커리큘럼이 어떤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어떤 수업 모형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이 수업을 이끌어 가야겠구나 하는 고민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우리 교재가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교재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교재만 들고 들어가도 수업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수업하고, 이게 어떤 커리큘럼 내에서 어떤 수업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이런 거에 비중을 둬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업은 굉장히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 커리큘럼은 어떤 주제 영역이랑 관련돼 있고 어떤 수업 모형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